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그동안 포유환율연구소가 미국 경제 중심으로 분석을 했어요. 금융시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미국 그 주식 채권 시장, 시각 1분 그리고 전입니다. 미국 성장률 같은 거,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런 지표 중심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했는데 11월부터 포유환율연구소가 환율 연동 상품 관련 뭡니까? 컨설팅도 하고 또 환율 연동 상품 투자 시점이나 또 환전 시기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경제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실물 경제입니다. 지난 3분기 실물 경제 성장률이 0.1%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오늘은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국 실무경제 살아날까, 즉 GDP 성장률이 좀 높아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시장금리에도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금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뭐 은행에 대출 받아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최근에 대출금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가게나 기업한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또 시장금리가 오르니까 회사채 발행금리도 영향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뭐 실물 경제가 살아날까라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시장금리 결정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시장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한국 경제 살아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뭐 교과서 암기한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맞겠는데, 뭐 친구라는 표현도 사용하기 싫어요. 사실은 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제학자는 아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뭐 경제 성장률만 낮으면 뭐 기준금리 인하하자,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인데, 또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또 한국은행은 또 기준금리 덜컥 인하를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더 어려워지느냐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올 부작용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시장금리가 오를 줄은 모르고 주택 구입할 수 있잖아요. 또 환율이 오를 줄 모르고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또 기준금리 인하해 놔면 돈이 뭐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많이 높아요. 지금 4.2% 이상이잖아요. 10년물이. 근데 한국은 뭐 3년물이 2.9, 뭐 3이 안 된단 말입니다. 1.2% 차이 나는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문제만 없다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아요. 더군다나 10년물이니까. 10년물은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크게 도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런 채권 시장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자꾸 경제가 나빠지면 막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교과서 암기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실물경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실제로 이 통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9년부터 2023년, 아직 2024년 통계는 안 나왔으니까 이걸 보더라도 기준금리와 GDP 성장률 관계도 그래 높지 않아요. 오히려 물가와 GDP 성장률 관계가 높아요. 실제로 그 2019년에는 2020년보다 기준금리 높았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은 크게 둔화됐어요. 기준금리 인하해도 물론 이때 코로나 사태도 있었죠. 근데 2021년에 뭐 기준금리는 뭐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0.5나 1.0이나. 그런데 그 소비자 물가는 4%가 상승했어요. 근데 GDP 성장률이 4.6% 성장을 했는데 이게 과연 금리 때문일까요? 금리는 올랐잖아요. 2020년보다.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GDP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생산물을 그 시장 가격으로 곱해가지고 GDP를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GDP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보다 2021년에 물가가 4%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 생산물은 똑같다 하더라도 GDP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올란 것이지 금리를 조금 올려도 물가가 오르니까 GDP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또 이 해에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전체를 그 경제 활동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어요. 6%에서 8%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GDP 전체에 그 국채 발행이 120조가 증가했는데 GDP 전체 5%나 돼요. 그러면 국채 발행 해가지고 정부가 지출을 안 했다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GDP 5%가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이니까. 그러니까 금리하고 관계없이 마이너스 성장이고 물가까지 안 올랐다면 마이너스 한 8% 성장을 한 거예요, 2021년에.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관계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도도 금리는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성장률은 2.7%밖에 안 돼요. 이때도 국채 발행 많이 했어요. 물가 올란 것이 아까 성장률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물가는 한 4% 올랐는데 2022년에도 성장률은 둔화됐어요. 근데 이것이 금리 올려서 그럴까요? 기준금리? 시장금리는 별 차이 없거든요. 우리가 시장금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교과서 암기한 수준에서 자꾸 경제가 망가지면 기준금리 인하하자 그 얘기밖에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을 보자 이거죠. 금리 계속 올려도 문제 없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아마 3분기 성장률도 최하 2.5%는 나올 거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는 0.1인데. 금리는 미국이 훨씬 높잖아요. 한국보다. 기준금리는 4.87%예요. 지금 이날 해가지고.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라가지고 지금 4.2%예요. 10년물이.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도 미국은 성장하는 거예요. 일자리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관계없는 얘기다. 더군다나 이 기준금리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물가가 2020년 대비 연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12% 올랐잖아요. 금리는 겨우 2% 올렸어요. 근데 그 기준금리 때문에 경제가 망가집니까? 경제학자들 수준이 한심하다니까요. 어떤 이 관계를 보더라도
그 기준금리와 그 성장률 관계는 없어요. 그럼 한국은행이 그 오판을 했는지 아니면 한국은행도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그리고 환율이 미국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즉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입이 연간 뭐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가까이 됐거든요.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생산 물가도 올라가요. 소비자한테 전가돼요. 금리 인하해봐야 소용없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바로 그 얘기를 여태까지 한 거거든요. 기준금리 인하해달라고 뭐 신문이나 경제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로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로비를 안 받았다 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금리 인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수준이 이하라는 거지. 경제학자들이 이 통계를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한국은행도 미국에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데 자기들이 미국 경제 침체 온다고 단정 지어 놓고 그래 놓고 미국 달러 같이 떨어질 거다 이거죠. 지금 3분기도 원래 침체 올 거라고 봤는데 제가 볼 적에는 2.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경제도 모르고 한국 경제도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리 때문에 한국 경제가 그 2021년에는 성장률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성장률 높았고 정부 지출이 120조가 늘었는데 그게 GDP의 5%단 말이죠. 물가하고 GDP하고 하면 9%예요. 9%. 9%가 넘어요. 9% 성장 요인이 있는데 겨우 성장률은 4.6%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2021년에도 한국 경제는 망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막아주고 있었던 거고 가게가 빚을 내가지고 망가지는 것을 막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죠. 지금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고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잘 못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부작용이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기업이나 뭐 가게나 또 빚이 많이 증가한 기업은 금리 인하해도 은행에 가면 인정 안 해줘요. 왜냐면 신용도가 낮잖아요. 빚이 많으면. 여러분 대출해봐서 다 알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그 가계 대출금리 내려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고 빚이 많은 가게에는 더욱더 혜택이 없는 거예요. 10년 대출도 안 해줘요. 은행 가면. 또 대출 해줘도 제때 못 갚으면 연체금리 올라가요. 또 그 연장이죠. 그 상한기간 연장해도 금리 올라가요. 그럼 기준금리하고는 관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교수들이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아마. 특히 채권 시장은 제가 볼 적엔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한국은행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출은행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금리가 오르니까 자기도 증가시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등기한다고 저 은행에 잠시 그 뭡니까 등록세를 내야 되거든요. 법인 설립하려고 하면 그때 환율 움직임을 봤어요. 달러당 1384원인데 은행에 그 환전하는 금리 그 환율 있잖아요. 뭐 현찰도 있고 전신환도 있는데 10원 이상 받는 거예요. 기준금리의 차이가. 그 고시를 해놨더라고요. 전광판에. 그러니까 은행이 잘못한 것을 고객한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도 외환시장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환율이 오를지 몰란 거예요. 그래 오르고 나니까 그 환전 수수료에다 엎어가지고 고객한테 전가시키고
기준금리는 아예 알려주지도 않더라니까요. 그 전광판에. 기준환율, 그렇죠? 기준금리가 아니고. 서울 외환중개소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그 환율은 고시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는 거죠. 자기들이 무능한 것을 그 소비자 내지는 금융소비자 내지는 고객한테 증가시키는 거야. 금리를 가지고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환율을 가지고도 증가시키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그게 개선될까요? 증가시키는 행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행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경제학자들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결될 거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증가해요. 가계부채가 많은 가게에는 금리 인하해도 뭐 돈 안 빌려주구나. 그 다음에 높은 금리 적용해요. 자영업과 중소기업 몰락 문제가 기준금리 인하하면 해결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채 많으면 대출 안 해줘요. 금리 높고요. 청년 실업 문제가 기준금리 인하하면 해결될까요?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70%가 근무하는데 중소기업이 다 어렵단 말이죠.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청년 실업 해소되느냐라는 거죠. 인구 감소 문제가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소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 수준이 오히려 문제다. 경제학자 수준이 더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한국은행도 이 GDP 성장률 이거 제대로 분석해야 돼요. 정부가 지출을 늘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성장한 것을 마치 그때 기준금리가 낮아서 성장을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정치가와 뭐 한국은행이 소통을 할 수 없겠지만은 정부는 정치가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지금 나가야 된다. 괜히 실력도 되지 않는 경제학자들 얘기 듣고 또 금통위원 얘기 듣고 기준금리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